자, 오늘 수업은 그 제10장에 있는 그 외부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외부 효과란 말은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의 그 경제적 행위가 그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른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효과를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고, 외부 효과의 종류에는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또한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이제 교과부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선거처럼,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죠?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에 있어 가지고 어떤 흥망성쇠가, 그쵸,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이런 그 외부 효과 일환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떤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던가, 그쵸, 아니면 이제 뭐 휘발유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은 그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들 휘발유를 구매할 때 휘발유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줘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있어가지고 좀 나는 편하게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지만은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환경 오염시킴으로써 이제 대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써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고, 외부 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 정책,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회 연구들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패러디를 좀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어떤 사적인 해결책, 그쵸?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뭐 코주의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주가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을 해결해가지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내용들은 이제 그 배웠던 내용들을 그 결론을 내는 순서로 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수업을 이제 그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뭐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하나의 사례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종이를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화학물질이 발생함으로써 환경을 이제, 그쵸, 오염시키죠. 그쵸, 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부정적인 이제 외부 효과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게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다이옥신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면 암과 이제 기형아 출신 이제, 그렇죠? 기형아 출산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야기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옥신의 생산과 배출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배우면서 어떤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희소 자원을 그 배분하는지를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각자의 사익 추구를 수요자 공급자에게 이 사회가 이제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이제 유도한다고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우는 외부 효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라던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내용을 배워서 알겠지만은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세금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또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는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외부 효과로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같은 경우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배웠었죠.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외부 효과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독점 같은 어떤 경쟁적 기업이 어떤 진입장벽을 치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그쵸,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 중에 하나인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인 외부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시장 실패의 성과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 배분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부는 이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같이 학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으로 보면은 후생 경제학 쪽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정부의 시장 실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외부 연화, 외부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터널이라고 하죠. 아주 이제 익스 외부에 있는 거죠.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터널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종류가 부정적 외부 효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같은 경우는 나는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죠. 반면에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뭐겠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게 제3자에게 이제 이득을 주는 거죠. 그쵸? 내가 예를 가지고 어떤 이제 의학을 내가 개발했어요. 했는데 그게 어때요? 그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나는 내가 효과를 저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이제 암 걸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거 아니야.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효과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이제 의학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의학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이제 TV에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약대 나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 LG 뭐 생명화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대부분 실패가 많더라고요. 거의 이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성공하게 되면은 돈을 엄청 벌죠. 그죠? 그게 이제 또 그 바이오 쪽, 그죠? 그쪽에 이제 계통이 이제 그런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후생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떤 후생을, 사람들도 후생을 공부하는 경제 분야예요. 가지고 보통 우리가 또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가치를 말했어요.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했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죠? 여기 이제 뭐 가격이 있고, 여기가 수료형이 있으면은 이게 수요곡선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 필요하니까 공곡선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가치를 말해요. 그죠? 소비자의 가치를 말한 거예요. 가지고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거는 소비자의 가치를 말한 거고 이 선은 그죠. 그리고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는데 여기까지 내가 그 물건을 값을 지불하겠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 의지를 말한 거예요. 공급선은 뭐겠어요? 반대로 내가 물건을 만든 데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드는 뭐겠어요? 기회비용이죠. 그죠? 그리고 생산하는 기회비용이고 물건을 만드는 생산비용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든 비용이니까 나는 어때요? 최소한 이 이상은 내가 물건값을 받아야겠어 라는 거죠. 가지고 공급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의미해요. 가지고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어때요?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그죠? 만나는 이 점이죠. 여기가 균형이죠. 그죠? 가지고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뭐겠어요?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분이 균형점이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수량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량은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이제 합대한 거다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가 이제 어때요? 여기가 이제 그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뭐가 되겠냐? 그쵸?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다른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알루미늄 시장이 있어요. 알루미늄 가격이 있고, 그쵸? 내용들이 있고, 있는 것들을 알루미늄 시장에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여기는 알루미늄의 가격이고, 여기는 뭐요? 알루미늄의 수량이죠. 그쵸? 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수요하고 그쵸? 공급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외부 효과니까
분명히 무슨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제 뭐 환경 오염 물질이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O2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지구 온난화가 지금 주목이 되는 게 CO2 문제잖아요. CO2가 발생하고 환경 오염을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야겠죠. 그죠? 나쁜 현상들을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알루미늄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알루미늄 장사를 통해 가지고 알루미늄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팔기 때문에 자기 사적 이익을 그쵸? 추구하려고 알루미늄을 생산한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같이 뭐 CO2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회를 오염시켜요. 그럼 어떻게 정부가 안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뭐 여수 같은 데도 이제 화학공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하나라던가 뭐 그죠? 뭐 GS라던가 이런 화학공장들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대기 오염 어때요? 되게 뿌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부터 여수, 순천, 광양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 다 막 광양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포스코라던가 광양제철소 같은 데서 어때요? 막 화학물질을 오염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직장은 광양에서 있지만은 집은 어디서 많이 살아요? 뭐 순천이라던가, 그쵸? 거기서 많이 살죠. 가지고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천 아파트가이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순천만 뭐 정원박람회라던가 이런 데서, 그쵸?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여가 생활이라던가 주거 생활을 하고, 실제로 공장은 어때? 이제 그 광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쵸? 광양하고 또 이제 순천 여수가 또 붙어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어떤 경제 생활권이 형성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시장이 있는데 수요 곡선은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를 나타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비용을 나타내는 균형 거래량에서 이제 그렇죠? 어떤 Q 마켓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의 총합에서 공급자의 총 생산 비용을 뺀 차이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외부 효과가 없다면은 시장의 균형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가지고 아까 제품 생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그죠? 회사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커요. 당연히 이제 사회적 비용이 당연히 회사가 비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고 이거는 회사니까. 그쵸?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쵸? 회사가 사회적 비용이 당연히 어때 이제 회사가 치르는 비용보다 어떻게 이제 더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정부가 나중에 알겠지만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같으니까 아같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때요 이제 그 나쁜 요소를 발생하니까 정부가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려면은 세금을 내. 환경을 더 오염시키려면 세금을 내.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접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회사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적 비용 플러스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된 게 뭐예요? 이게 포함된 게 다 사회적 비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정적 예부 효과니까 네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너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알루미늄 생산하면서 예를 들어 CO2를 방출시키려면은 너 세금을 더 내. 해야 되니까 회사가 내는 사적 비용에다가 정부가 내는 그쵸? 이 비용. 당연히 정부에서 뭐겠어요? 네가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제3자가 호흡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네가 이제 세금을 내. 이게 이제 그 사회적 비용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최대 생산자가 되는 것이 최대 오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만화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예부 효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급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죠. 당연하죠. 그죠? 아까 수요라던가 공급은 마찬가지로 둘 다 증가하면은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급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는 건 더 적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금을 CO2를 방출시키고 오염시키니까 정부가 어때요, 이제? 너 그거 내려면은 세금을 더 부과시켜. 라고 이제 하니까 어때요,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장에다가 알루미늄을 내놓는 숫자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그러니까 고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더 적어져요. 그렇겠죠. 수량이 더
시장에 나오는 개수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알루미늄 공급 수량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면은 전문 용어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저기를 외부 효과를 세금을 통해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내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했다라는 용어를 해가지고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것은 이 중요한 용어인데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의사 결정에서 이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의사 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알루미늄을 생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기가 이제 환경이 오염돼.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거죠. 너 하려면은 벌금을 내. 하니까 어때 이제 벌금 내기 힘드니까 어때 이제 알루미늄 생산량을 예를 가지고 뭐 1년에 뭐 300톤을 했는데 이제 어때 이제 한 200톤만 원을 생산하는 거야. 그쵸? 그쵸? 세금이 부과되면은 생산자들은 외부 비용을 이제 직접 부담해야 하겠죠.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생산량 결정 시 오염의 이제 외부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장 가격이 이제 세금을 이제 반영하겠죠. 하면서 소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공급량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세금을 반영하면서 소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환경 오염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어때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그죠? 나는 어차피 이제 그냥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알루미늄을 생산했지만은 어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CO2가 방출돼 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 어때 이제 그 환경에 있어 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알루미늄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파란색 곡선이었어요. 아주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가지고 그쵸? 사적 비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고 그쵸?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얘가 이제 균형 거래량이었어요. 그쵸? 했었는데 정부가 어때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생산하면서 그쵸?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정부가 어때?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여기 외부 비용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말한 거예요. 부과시킨 거예요. 여기 사적 비용은 이제 알루미늄 회사에 가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겠죠. 하다 보니까 이런 외부 비용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쵸? 수요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때요, 이제? 공급이 이제 감소하면은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수요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움직여요.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어때요?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제 만든가 같이 처음에는 500톤을 만들었었는데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어때요, 이제? 300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쵸? 하다 보니까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하다 보면 어때요? 그동안 균형점이 어디로 가요? 여기서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쵸? 그럼 어때요? 가격이 아까 같이 P1에서 어때요? P2로 옮겨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회에 나오는 알루미늄 수량이 어때요? 이제 아까 500톤에서 이제 300톤 감소하다 보니까 Q 마켓에서 Q 옵티멈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알루미늄 수량이 증가하여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쵸? 수량이 이제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어때요?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생산할 때 환경 오염도 시키고 CO2를 방출시키니까 적정 수량의 총량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상은 만들지 마. 그러니까 300톤 이상은 만들지 마라고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어때요? 이제 그동안에는 500톤을 만들다가 이제 300톤을 만들려고 규제를 하니까 기업이 어때요? 정부 정책에 따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량이 어때요? 여기가 500톤에서 이 300톤으로 이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적정에 나올 것 같이 Q 마켓이 Q 옵티멈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수량을 이제 감소시킨 거죠. 그쵸? 가격은 상승을 시키고, 그쵸? 이건 뭐겠어요? 같이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제3자에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미치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수량을 규제한 거예요. 그쵸? 이건 나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쁜 것들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반면에 또 좋은 것들은 또 이제 적게 생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이제 체적 생산량 이제 Q 옵티멈은 시장 균형 생산량 Q 마켓보다 이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는 이제 사적 가치보다 이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회적 가치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해죠. 그쵸?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니까 정보가 이제 오히려 더 장렬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체적 생산량은 시장의 균형 생산량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쵸? 더 늘리는 거죠. 그쵸? 정부가 이제 어떤 것들 이제 이거는 아까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제 정부가 어때 이제 보조금을 준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럼 어때요? 이제 당연히 수요곡선보다 이제 당연히 그 위쪽에 위치하면서 어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이제 많아지고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를 이제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를 똑같이 그 내부화 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제 내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의사결정에서 이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아까 배웠었죠. 그쵸? 됐던 거고. 반면에 이제 아까같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넣었죠. 텍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규제를 썼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반대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 오히려 더 이제 그 장려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이제 그 다른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과 사회적 최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지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죠.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가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신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선거 있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를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그쵸 이제 그 어떤 지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런 그런 이런 긍정적 요구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해요. 그쵸? 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그쵸? 파란색에 있는 게 수요선이에요. 사적 가치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파란색 이제 어떤 공곡선이죠. 그쵸? 근데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긍정적 요구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만나가서 Q 마켓이 여기서 형성됐었는데, 그죠? 했었는데 지금 어때?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수요가 더 증가했어요. 그만큼 뭐 무슨 말이겠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어떤 뭐 대학원 진학도 많이 하고 뭐 석사라던가 박사라던가 이쪽에 이제 공부가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때? 이제 Q 마켓에서 어때? 이제 그 Q 옵티멈을 해가지고 어때? 이제 교육의 어떤 그 수량이 그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하게 되고 수요순위와 같이 오른쪽 이동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떤 그 막 학교에서 막 장학금도 주고 그죠? 뭐 교육과부에서 장학금도 주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 관련된 학생들의 수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가 이제 증가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부 편익 그 보조금에 의한 것들이니까 사회 가치가 이제 같이 상승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화가 어떤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할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돼요. 그죠? 따라서 최적 생산량인 Q 옵티멈은 시장 균형 수량 Q 마켓보다 이제 더 많아지죠. 그죠? Q 마켓보다는 돼요. Q 옵티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제 더 교육의 수량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정부가 교육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게 되면은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하게 되면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장에서 결정된 그 나쁜 것들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제 이걸 규제하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반면에 긍정적인 요법과는 뭐예요?
시장에서 어떤 그런 결정되는 그 생산량이 사회적 바람직한 수량보다 적어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세상에 나쁜 것들은 시장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은 시장이 좀 별로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같은 경우 정부가 뭐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해버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같이 대학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주듯이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 정책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첫 번째는 정부가 이제 외부 효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그죠, 부정적인 것들이 좀 되게 많겠죠. 가지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제 명령이라던가 통제라던가 법적으로 정책을 펼쳐요. 행위를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얼마 이상 하지 마.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알루미늄을 아까같이 뭐 500톤 이상은 생산하지 마. 라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정부가 이제 명령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시장 원리에 대한 기초한 정책이요. 그와 같이 예를 가지고 뭐 1톤당 해가지고 세금을 예를 가지고 뭐 3만 원씩 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명령 통제가 정책을 하게 되면은 뭐 정부가 이제 알루미늄을 500톤 이상 생산하지만 하게 되면 어때요? 공장은 500톤 이상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명령 통제에 의한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톤당 뭐 3만 원의 돈을 내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 어떤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기술 개발이라던가 정책 개발이라던가 뭘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하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첫 번째 있는 명령 통제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원해요. 이렇게 되면 뭔가 어때요? 이제 기업체 사주들이 어때요? 기업체들이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생해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정책은 명령 통제에 대한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원리 기초 정책이 있고,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주자 같이 통당 뭐 3만 원 돈을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규정적 조세와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세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정책했었는데, 이런 조세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조세예요. 규정적인 조세야. 그죠? 무조건 이제 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반영된 조세를 우리가 이제 규정적 조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규정적 조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에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그러니까 오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B 회사랑 같이 오염을 별로 안 시켜.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둘 간의 어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B한테 있는 배출권을 얘가 사가지고 얘는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신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한테 비용을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예요. 서로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부 효과에 대한 그 공공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직접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부가 각 공장에서 뭐 오염 물질 배출량을 연간 뭐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직접 규제고, 교정적 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오염물질 1톤당 뭐 5만 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정적 조세에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될 것 같아요. 직접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 유발 행위의 불법화 같은 게 있으면은 오염 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 기술을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직접 규제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직접 규제가 정부는 이제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이제 금지하는 게 직접 규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규정적 조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 의해서 비롯되는 사회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어떤 고안된 조세라는 것들이 이제 규정적 조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규정적 조세 같은 경우가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네. 규정적 조세. 규정적 조세와 보조금인데 민간은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는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에요. 규정적인 조세라는 것들은 그죠? 컬렉티브 텍스죠. 그죠? 그리고 개별 의사 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예요. 그죠? 개별 의사 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하니까 조세를 매기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적으로 묶어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물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조세가 이제 규제보다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세금이 부과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나는 학교를 이제 쉽게 오기 위해 가지고 저기 이제 차를 몰고 왔어요. 했지만 어때요? 나로 인해 가지고 그쵸?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쵸? 교통이 혼잡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교통사고도 발생하죠. 그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차 막힌 거 보면 또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교통사고로 그쵸? 인해 가지고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그쵸? 교체 3자한테 이제 그쵸? 불이익을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또 대기를 오염시키죠. 그쵸? 자동차 스모그 현상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은 또 지구 온난화에 또 주목이 되잖아요.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어때요? 휘발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이상은 세금을 부과해요. 휘발유 가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차를 보게 되면 차 크기가 어때요? 대부분 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기름을 덜 먹는 차들이잖아요. 그쵸? 하게 돼가지고 한 것들 알 수 있고 반면에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크고 단단하죠. 근데 어때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휘발유 가격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 가격이 싸요. 하다 보니까 어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차가 안전하고 큰 차를 선호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경제적 유인에 같이 이제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제 뭐 문재인 정권에 가지고 환경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 A라는 회사가 있고, 뭐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까 B라는 회사가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해요. 알루미늄 공장이에요. B 같은 경우 같은 어떤 좀 종이 같은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이 오염 배출을 별로 안 해요.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오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정부에 준 거예요. 오염 배출권을. 그럼 어때 이제 B에 있는 것들을 A가 사가지고 사가지고 이것들을 나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산 거고 반면에 A는 그게 필요 없 B는 그게 또 필요 없으니까 A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조금만 환경 오염을 시키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A는 그만큼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염 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환경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 이제 한 학기 내내도 수업을 하게 되고 또 대학원 과정에서도 환경 경제학 내용이 또 석사 과정에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거는 환경 오염을 시키려고 쓰는 오염 배출권을 정부가 이제 총량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얼마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 알겠어요? 그럼 오히려 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가지고 좀 부재의 문제점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환경 경제학에서 또 한 학기 내내 배우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환경 경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학부 과정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또 이제 학습하면은 그 제가 말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또 이제 그쵸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또 다시 이제 깊이 있게 아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오염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다음에 오염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희소자원이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한 기업이
오염 배출권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그 기업의 이제 오염 물질 처리 비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기업이 오염 배출권을 이제 그쵸? 많이 그쵸?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거기다 처리 비용을 당연히 또 이제 내야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시장이 이제 이런 거래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경쟁에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최초 오염 배출권 배분과는 무관하고 오염 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이제 감축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오염 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해주고 감축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A, B 중에서 B 기업에 해당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배당된 오염 배출권을 팔고자 할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남으니까. 그죠? 근데 오염 물질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이에요. 이건 안 돼. 자기는 알루미늄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감축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어때요? 이제 B한테 가가지고 그쵸? 오염 배출권을 사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쵸? 오염 배출권 이제 시장에서 이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오염 배출권은 그러니까 어때요? A하고 B라는 기업이 서로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쵸? 오염 배출권을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호 간에 이제 이득을 취득한다라는 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적 조세와 이제 오염 배출권의 이제 거래의 동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 배출량이 있어요. 배출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오염 배출권 배출 가격이 있어요. 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오염 배출에 대한 수요가 딱 파란색 선으로 딱 있어요.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정부가 규정적 조세예요. 그죠? 같이 조세에 있어가지고 그죠? 규정적으로 한 거는 아까 설명 들었었죠. 해가지고 정부 너희가 알루미늄 생산이 있어가지고 CO2를 방출하려면은 이 조세를 돈 얼마까지 내? 톤당 먹게 500만 원까지 내. 라고 해가지고 먼저 파란색 가격을 딱 설정해 준 거예요. 가격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 수요가 어때요? 이제 하게 되면은 규정적 조세를 통해 가지고 오염 배출의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해줘요. 정부가.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결정지니까 이 수량만큼이 오염 배출 가격과 수용선이 오염 배출량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이제 규정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죠? 먼저 가격을 설정한 거예요. 하게 되면은 톤당 500만 원씩 내.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니까 가격이 먼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량이 같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먼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정부가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총량을 먼저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기준은 뭐예요? 이 빨간색이야. 오염 배출권이 있어가지고 공급량은 같이 500톤만 생산해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나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먼저 어떤 오염 배출권의 공급량을 딱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 그러니까 수요가 어때? 이제 여기 걸쳐가지고 여기에서 형성되겠죠.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오염 배출권 공급을 통해 가지고 먼저 오염 배출량을 배출량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두 번째가 오염 배출량과 수용선이 일치한 선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격이 세팅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요? 환경 오염시키니까 알루미늄에 있어가지고 먼저 가격을 먼저 빨간 색깔로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톤당 500만 원만 해.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오염 배출의 수량을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톤당 5,000톤 이상을 사회에서 CO2를 방출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어때 이제 수량에서 먼저 이렇게 세팅한 사회죠. 현재 그림 A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규정적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오염에 대한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고 수요 곡선에 의해 가지고 오염 배출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먼저 빨간색으로 이제 가격으로 먼저 정부가 세금을 세팅한 거예요. 2번 같은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반대죠. 정부가 오염 배출권을 수량을 먼저 정한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정함으로써 오염 배출량을 이제 결정하고 그러니까 톤당 이제 총 500톤 이상을 알루미늄에 배출하지 마라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염 배출량을 결정하고 수요 곡선에 의해 가지고 오염 배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경우에 이제 오염 배출량과 가격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똑같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P 가격하고 쭉 써버리면은 그죠? 같죠 가격이 그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가격으로 규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량으로 규제하는 건지 이 차이가 이제 서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적 해결의 유형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 규범이라던가 공중 조독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선 행위라던가 어떤 관계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동기라던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사적 이익 동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이제 막 강아지를 가지고 막 뛰어요. 막 월월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밑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사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저기를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그러면은 네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없애줘. 그죠? 시끄러워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어때? 이제 뭐 강아지를 키우는 이득이 예를 가지고 80만 원이 자기가 어때? 느끼는 효용이 혜택이에요. 그럼 어때요? 저희 80만 원 혜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때요? 100만 원까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죠. 서로 간에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쵸? 가지고 이제 걔랑 같이 8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100만 원까지 준다 하니까 그쵸? 그 친구는 어땠는지 100만 원, 나는 120만 원까지 줄 용의가 있었는데 100만 원만 넣어줘도 얘가 이제 강아지를 어떤지 뭐 동물 보호소에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어떤 사적 해결책을 이제 해결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죠? 아까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그죠?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상호 간의 거래에 의해 가지고 그죠? 어떤 것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같은 어떤 사적 해결책을 그걸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코즈의 정리예요. 그죠? 아까 이제 코즈가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코즈 정리라는 것은 어떤 민간 주체들이 그죠?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은 외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출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가 코즈의 정리예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은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이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가 코즈의 정리예요.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A라는 학생이 있고 여기 B라는 학생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얘로 인해 가지고 얘가 느끼는 효용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어때요? 이 강아지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120이야. 근데 얘가 얘한테 비용을 말이야. 저기 이제 강아지 좀 없애달라고. 근데 얘가 싫다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왜 없어요? 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데 강아지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데 나는 너의 그 떠드는 강아지 소리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강아지를 없애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줄게. 그런 거예요. 했더니 이게 어때요? 난 강아지에 대한 효용이 80인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알았어요 하면서 어떻게 얘는 강아지를 이제 딴 데다 강아지 뭐 보호소에다가 그죠 맡긴다던가 뭐 친척한테 보낸다던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강아지에다가 강아지 보낸다던가 해가지고 강아지 관련된 내용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럼 어때 이제 얘는 강아지가 없어지니까 거기다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민간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그죠 외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출현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이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예요. 그래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든지 효율적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 같이 얘는 강아지에 대한 이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용이 80이에요. 그죠? 얘는 80인데 얘가 아까 같이 얘한테 저기 줄 스트레스가 아까 같이 80인데 얘는 아까 여기는 120까지 줄 용이 있었는데 80이 아니라 얘는 한 50까지 줄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50까지만 덜 줄 수가 있는데 얘가 강아지 얻는 효동은 80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50이 80보다 적기 때문에 강아지를 아까 같이 이제 동물 보호소라던가 시골이라던가 친척이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죠 당연히. 그죠? 얘가 받고 있는 강아지의 기쁨은 80인데 얘가 줄 수 있는 것은 50%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서로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변호사를 그죠?
고용해가지고 들고 가는 게 후손이 붙겠죠.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어때 변호사 섭외 비용도 같이 이제 그쵸? 양쪽 다 변호사 섭외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그쵸? 발생하고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법적 분쟁이 붙기 시작했죠. 그쵸? 근데 법적 분쟁이 붙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코드 정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주체들이 같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이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은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가 코주의 정리고, 그죠? 그리고 설사 협상이 안 돼가지고 변호사를 부르고, 그죠? 해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지 양측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코주의 정리예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어떤지 그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가 뭔가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코주의 정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적 해결책이 이제 항상 효과적이 않는 이유 같은 경우는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막 섭외한다던가, 그죠? 서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그죠? 뭐 변호사 섭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행정 같은 것도 등록하고 또 뭐 하는 그 등록비 내잖아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듯이 거래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협상은 쉽게 그러다가 또 결렬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아까 이제 A, B라는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또 협상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많은 것들도 많이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가 그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체제 생산량보다 이제 커진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러겠죠. 반대로 어떤 경제 활동이 기술 파급 효과와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체제 생산량보다 이제 그 작아진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특성상 사회에 나쁜 것들은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은 어땠지? 시장이 적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 예방하려고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해가지고 긍정적인 거에서 더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것들은 아까 CO2가 많이 방출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못 나오게 그죠? 이제 하려는 것들을 액션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정부는 직접 규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또 규정적 조세를 사용하여 외부 효과를 내부하기도 해요. 그렇죠? 또 다른 정책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어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는 이제 한정된 오염 배출권을 발행하여 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총량제를 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이 정책의 최종 결과는 오염 원인자들에게 규정적인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량제를 딱 세팅해놓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은 이게 환경 오염하는 조건을 내가지고 어떤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들 또 환경학자들은 굉장히 또 반대를 해요. 그러겠죠. 아니 어떻게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데 돈을 일정한 내용을 돈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환경 오염할 수 있도록 배출권을 이렇게 내줄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환경학자들은 이런 경제학자들 이런 마인드라던가 신념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쵸 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쵸. 세상 환경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것, 환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뭐 진, 섬, 미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돈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오염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주냐, 권한을 주냐, 권리를 주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근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깨끗한 물, 공기, 오염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죠. 좋죠, 당연히. 하지만은 어때요? 이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국민 경제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은 오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학자하고 사회학자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충돌이 이제 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같이 코즈의 정리처럼 그렇죠? 한 사업이 다른 사업에 외부 효과를 줄 때 두 사업의 합병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코주의 정리에 따르면 협상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당사자들 숫자가 많거나 서로 간의 의견이 이제 충돌할 경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이 말한 것처럼 이제 변호사를 섭외하고 그죠? 하게 또 하게 된 여러 또 비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따라서 코주 정리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코주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민간이 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민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코주의 정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가지고 오늘은 이제 외부 효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재 11장에 있는 공공재하고 공유자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공공재가 뭐고 공유자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산권의 중요성 같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관련돼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사적 재화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공유자원인 뭐 고속버스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보면 어때요? 되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잘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공유자원에 관련돼서. 내 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잘 아끼고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같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같은 게 어때요?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하다가 끄고 이제 끈다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키게 되면은 잘 켜지지도 않고 잘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업이 끝나고 되면은 그 컴퓨터가 잘 꺼졌는지 잘 켜졌는지 그죠? 뭐 바이러스 있는지 관심 없고 그냥 우르르 수업 끝나게 되면 다 우르르 다 집에 가서 바빠요. 그죠? 남아있는 교수가 어때 이제 컴퓨터를 끄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안 끄면은 나중에 조교가 와가지고 끄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노트북이라던가 개인용 PC 같은 거 어때요? 날마다 바이러스 체크하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왜 안 되지 하고 에이스를 받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개인에 있어가지고 물건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공유하는 물건에 관련돼가지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유럽을 가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뭐 터미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죠 휴게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어때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어때요? 이제 이런 공유지라던가 공유 자원이 이런 그런 휴게 시설 같은 경우가 화장실 같은 경우 이용할 때는 돈을 내야 돼요. 아까지 뭐 1센트라던가 뭐 이렇게 돈을 아까지 50센트라던가 돈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앞에다가 출입문이 저기를 화장실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같이 그 돈을 받은 걸로 뭐 하겠어요? 그 화장실을 이제 청소하는 어떤 이제 아줌마들이라던가 아저씨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저기 공공이 쓰는 화장실을 같이 깨끗하게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앞서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그냥 그죠. 뭐 소변 보고 하고 해가지고 어떤 공공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그런 거죠. 그 공용 관련돼 가지고 네가 오염을 시키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라던가 아저씨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깨끗한 어때요? 화장실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경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보다도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 유럽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화장실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공지하고 공유 자원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권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같이 공동을 쓰는 재화에 관련돼 가지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거에서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권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다음 시간에 제 11장에 있는 공유제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같이 학습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하는 고생 많았었고, 그 다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시험 냈던 것들을 한번 채점을 한번 해봤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했었고, 그 다음 제가 1분과, 2분과, 3분과를 제가 이제 이 경제학 원론 관련돼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단 만점은 한 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가지고, 한 80명 중에서 제가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만점 맞은 친구는 그 80명 중에서 한 명 나왔더라고요.
한 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틀린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됐고, 그 다음에 한 개 틀렸으니까 한 95점이겠죠? 한 친구들도 좀 몇몇 있고, 평균적으로 한 뭐, 점수가 한 70에서 한 80점 정도 사이가 나온 것 같아요. 가지고 했던 것들고, 그 답안지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아니, 그 웹사이트에다가 그 답안지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지와 공유자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